안녕하세요. 고난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기 위해 온다. 이 말을 아시나요? 지금의 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하게 됐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간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픔이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모든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처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요즘은 익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저는 이름이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일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누가 알아봐 주는 걸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유명한 연극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끔은 무대 뒤에서 배우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당찬 꿈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딸이 무대에 서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멋질 거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저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집에서 조금 멀었지만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차로 데려다 주셨죠. 연극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고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며 느끼는 짜릿함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꿈만 키워갔던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도 키워가게 되었어요. 한 남자아이와 가까워지게 됐거든요. 이름은 민호였고 저랑 동갑이었는데 성격이 워낙 밝고 유쾌해서 학원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였죠. 민호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분명히 주연감이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그 말에 저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학원이 끝난 뒤에는 같이 버스를 타고 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민호는 제가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해 실수할 때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늘 격려해줬고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연극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학원생들 모두에게 주연 배역을 따낼 기회라며 설레는 분위기가 감돌았죠. 당연히 저도 주연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하지만 결과 발표 날 제 이름은 주연 명단에 없었습니다. 뒤이어 조연 배역에조차 제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괜찮아. 진짜 잘했어. 심사위원들이 못 알아본 거야. 넌 내 눈엔 최고의 배우야. 사실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조명이 너만 비추는 것 같고 너밖에 안 보였거든.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뭐? 일부러 나 속상해하니까 하는 말이지? 됐어,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부끄럽잖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 조연 명단에도 없는데 내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감이 떨어졌어. 너는 자신감 가져도 돼. 유명한 배우들도 오디션에서는 수십 번 떨어졌댔어. 그리고 너만 보였다는 것도 나 진짜다. 사실은 나 계속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너 정말 좋아한다고. 그냥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요즘 너만 생각해. 오디션 결과에 속상한 마음은 민호 덕분에 곧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통해 마음속 깊은 위로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민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음번엔 더 멋지게 도전해서 그땐 우리가 둘 다 주연 차지해버리자고 말했고 그 진심 어린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민호와 함께 연극에 대한 열정을 더 키워가면서 첫사랑도 시작되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자랑이라도 하려고 사연을 보냈나 싶으실 텐데요. 이런 저도 인생은 분홍빛으로 행복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리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그날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차량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듯 들려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컨트롤을 잃은 것 같은 승용차가 돌진해오고 있었죠. 결국 차는 속도를 멈추지 못했고 충격으로 전복되면서 도로 위에서 불이 붙으며 순식간에 화재로 번졌어요. 저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의 폭발 여파로 가까운 곳으로 튕겨나갔고 그 과정에서 팔과 이마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주위는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저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소리를 들었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큰 사고를 당해 팔뚝과 이마에 커다란 화상 흉터가 생겼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생명은 붙잡은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꿈 많던 어린 소녀에게 살아남은 제 모습은 절망적이었어요. 흉터를 볼 때마다 사고 순간이 떠오르고 저를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오는 무력감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 말은 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에는 너무 차가웠어요. 치료받는 과정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이 더 끔찍했어요. 아무리 아프게 치료를 받아도 흉터는 옅어질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좌절을 이번에도 민호가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요. 민호는 아예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남은 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창피해? 그래도 내가 네 여자친구였잖아.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배신감이 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찾아오지 않게 병원에 있을 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큰 상처가 남을 줄 몰랐지. 아이, 너 어차피 연극 배우도 물 건너간 거 아니야? 괜히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다들 너 때문에 놀란 거 안 보여? 거울 안 봤어? 너 지금 되게 무섭게 생겼어. 나는 네가 사려 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사고 당해서 딱 하나 좋네. 너처럼 나쁜 애한테 더 이상 마음 주지 않게 된 거. 아픈 사람한테 상처 주고 얼마나 감동적인 연기 해냈나 내가 기대 한번 해볼게. 민호의 배신에 자존심 상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맞서줬지만 저는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한때는 제 웃음소리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까지 전염될 정도로 밝은 사람이었는데 흉터가 생긴 후로는 웃음이 뭔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 나이대에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향한 시선, 수군거림이 너무도 뚜렷하게 느껴졌고 어디를 가든 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갔는데 그 선택마저도 늘 후회 속에 갇혀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곤 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는커녕 혼자 고립된 채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죠. 솔직히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세상을 향해 맞설 용기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저 매일같이 우울 속에서 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한테만 몰두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제가 못할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이선아,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엄마가 모자 챙 큰 걸로 사왔어. 사람들이 안 쳐다볼 거야. 엄마가 가려줄게. 오늘 햇살도 좋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안에만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니? 너 이러다가 우울증 오겠어. 엄마랑 나가자,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피부가 깨끗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시죠.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거 다 느껴진다니까요. 저 이러고 살다 죽을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말을 왜 그렇게 해, 이선아.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너 청춘이야. 세상 사람들 중에 겉모습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희선이 네가 가진 알맹이가 얼마나 빛나고 단단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밖으로 나와야 해. 아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피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도망가서 뒷담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흉측한 사람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굳게 닫힌 제 마음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제 무너진 마음에만 갇혀서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제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을 태우셨을지, 제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자고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자고 마음먹은 거죠. 사진작가가 된 것도 그런 결심의 일부였어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비로소 세상과 소통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제 마음도 그제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겪은 커다란 사고 이후 아빠는 저처럼 화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익명으로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원을 받던 사람 중 한 분의 가족이 감사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바로 후원받고 있는 어떤 아이의 오빠라고 했습니다. 회사원이었고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동생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본인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조르고 졸라서 누군지 알아내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했죠. 아빠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아기가 없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온 걸 아셨기에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까지 해가며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길래 솔직히 경계했어요. 또 저를 함부로 동정하는 걸까봐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남자는 저를 전혀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 얘기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때 동정이 아니라 공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치료받는 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싶어도 뭐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흉터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다독여줘야겠어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옆에서 버텨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동생분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겉모습이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애정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희선 씨는 정말 단단한 사람이네요. 제 동생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희선 씨가 조언해 주신 대로 동생에게도 많이 신경 써야겠어요. 몸도 나아야 하지만 마음이 곪지 않게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화상치료의 고통이나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은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는데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고마웠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만남이 잦아졌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설마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밝아지니까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빠가 우리 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남자친구도 저를 만난 게 운명 같다고 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많이 지쳤었다는데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단단해졌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짝이 확실하다고 믿었고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생겼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저를 하자 있는 여자 취급하시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그런 얼굴로 시집을 오겠다고 해? 뭐라도 제대로 갖다 바쳐야 내가 허락해 주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 너 같은 애가 아침 인사라도 오면 내가 귀신 본 줄 알고 깜짝 놀라지 않겠냐? 애 나오면 울음 그칠 날이 있기나 있지 걱정이구나.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동생도 아픈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어머니가 동생을 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사람 덕분에 동생이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거니까 나쁜 손가락이지만 내가 며느리까지 이런 꼴을 봐야겠니? 너는 멀쩡한데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너 아침마다 심장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 마음 안 바뀝니다. 저는 희선 씨와 결혼할 거고요. 어머니 안 봤으면 안 봤지 희선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니와 얽히지 않을 각오를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무례했지만 남자친구가 바로 극대노하며 단호하게 대응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의 언행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보면서 더 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시댁에서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훔치는데 정말로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사람들의 날선 시선에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다 맞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게 전부 신경 써줬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마땅치 않게 여긴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연신 본인을 믿어달라고 결국 마음을 열게 되실 거라고 설득하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의 굳건한 모습에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드셨는지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하셔서 다행이었죠. 여전히 저에게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인상을 찌푸리며 남들 눈치 주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남편과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인생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듯 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편찮아지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랑 엄마가 걱정해도 이런 것 좀 별거 아니라고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자신하셨는데 계속 컨디션이 나쁘셨어요. 아빠는 언제나 산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잘 일어나실 거라고 믿었지만 병원에 가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신장암 사기라고 하면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 잔병치레도 없던 분이셔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늘 강하신 분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결혼 후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던 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빠를 너무 고생하시게 만들었잖아요. 드디어 저에게 아빠를 뿌듯하게 만들어 드릴 기회가 온 건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수밖에 없었고요. 아빠가 병상에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입맛도 없어서 밥도 거의 굶었고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면 온몸이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를 병간호하고 계시는 엄마도 지쳐 보이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게 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지켜보다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관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회사는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가면 돼. 나한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힘들지 않는 거야. 장인어른 병문안도 계속 다녀야 하고 같이 병원 다니시는 장모님도 챙겨야 하잖아. 내가 옆에서 당신 태워다 줄게. 그래도 회사를 관두는 건 너무 섣부른 선택 아닐까? 당신까지 우리 엄마 아빠 상황에 너무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아빠가 앞으로는 계속 병원을 오가셔야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직업 없이 지낼 수는 없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장인어른은 나에게도 은인 같은 분이셔.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우리 집 사정에서 내 동생을 저렇게까지 치료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장인어른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사위를 둬서 든든하고 마음 놓이시겠다. 나도 아빠가 마음 편하게 먹으실 걸 생각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걸. 당장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도 아니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아빠의 병세가 짙어지는 상황을 걱정해 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를 병원이나 친정으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신혼집을 친정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신혼인데 시간을 우리에게 쓰지 말라면서 극구 만류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고집을 피웠죠. 남편은 단순히 저를 데려다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호자도 몸이 상하게 된다면서 엄마를 챙겼습니다. 엄마가 걱정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걸 알고는 직접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했고 가끔은 집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 음식을 줄 서서 기다렸다가 포장해 가서 엄마를 억지로라도 드시게 하더라고요. 체력이 있어야 힘내서 장인어른을 정성껏 돌보실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열심히 설득했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우리 사위가 애써주는 모습을 보니 배부르다면서 이런 사위를 어디서 구했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또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책이나 드라마 추천도 해드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쉬어가면서 본인 시간을 가지셔야 한댔죠. 제 생각 이상으로 엄마 마음을 살펴주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덕분에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우리 아빠의 상황을 핑계로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아서 찝찝했는데 점점 진심 어린 남편의 실천을 보고 감동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와 만날 자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분명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시댁이랑 부딪힐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빠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자리가 생기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야? 어머님도 오실 거라고 말 안 했잖아.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 어머님이랑 불편한 거 알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면 곤란하잖아. 일부러 그런 거야? 어머님도 나 오는 자리인 건 알고 계셨고? 어머니는 알고 오신 거야. 장인어른 편찮으신 거 보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언제까지나 서로 남남처럼 살 수는 없잖아. 당신도 우리 어머니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그럼 미리 의논이라도 하고 자리를 만들었어야지.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을 시기도 아닌데. 나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제발 거기에 뭔가를 더 얹어주려 하지 마. 제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충분히 표현했음에도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랑 가까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꾸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도 이런 자리가 생기는 걸 거부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함부로 하셨던 언행을 반성이라도 하셨는지 달라진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본인이 과거에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였어요. 요즘 사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진심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면서 앞으로는 어른으로서 너그럽고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반발하는 기색 없이 전부 수긍하시면서 반성한다고 울먹이셨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더군요.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지극정성인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는 하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최대한 잘 지내보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자꾸 저에게 친해지자는 명분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난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너보다 화상 입은 부위가 넓고 깊어서 아직 치료받느라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돈은 병원 가시면 1인실로 가신다지? 자리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사람들 시선도 덜 받을 테고. 세아가, 너 뭐 들은 거 없어? 글쎄요. 딱히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말해보시지 그러세요? 아무래도 시누이 병원 다니는 문제면 저보다는 그이와 말씀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아들은 결혼 전부터 이미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말 못하지. 네가 좀 알아봐 주면 안 되겠냐? 그냥 우리 애만 넣어주면 되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어? 얘 시누이 좀 챙겨봐라. 어머님, 1인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비용 어머님께서 지불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알아봐 드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시누이는 불만 없이 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1인실에 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계속해서 1인실을 결제해달라고 암시를 주는 게 느껴지니까 참다 못해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말을 멈추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그 이후로는 조용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칼같이 자른 거라서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고민스러웠는데 남편은 시누이를 1인실로 보내주라는 요청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을 두고 저한테 부탁하셨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누가 보면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남다르게 편한 줄 알겠더라고요. 사과하시고 잘 지내자고 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요구를 하신 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끊고 친정에 집중하며 살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애써서 돌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국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장례식장에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는 혼잣말로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항상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면 아빠가 도맡아서 해결하셨는데 이제 영원히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실감으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 모녀를 대신해서 상조회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엄마랑 저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다 가족 아니겠냐면서 장례 기간 동안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만큼은 고마웠어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와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인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건지 도저히 저희가 슬퍼할 겨를도 없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이 장례식은 저희 가족의 슬픈 자리인데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아빠 지인분들이 조문 오시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셔서 인사를 했어요. 예. 저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냐? 아니, 아까 조의금 봉투 넣으시는 거 봤는데 조금 두툼한 것 같더라고. 박가사돈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래? 아까 인사 나눌 때 나 불러서 소개 좀 하지 그랬어. 내가 그래도 네 시애미잖니. 어머님, 여기가 지금 서로 알아가는 자리 같으세요? 다들 저희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하러 오신 거고요. 어머님 궁금해서 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얘는 겸사겸사 물어본 거지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나는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좀 며느리한테 편하게 물어본 거 아니겠냐? 내가 그만큼 널 가깝게 생각한다는 건데 너 왜 정색을 하고 그러냐?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다들 마음 아파하시는데 무슨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세요. 눈치가 없으셔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려고 장례 기간 내내 같이 있어 주시겠다고 한 건가요? 어머님은 차라리 귀가하시는 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참지 못하고 정색을 했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좀 집에 모셔다 드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회사도 관뒀으면서 뭘 그리 바쁜 건지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화장실에 갔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바쁜가 싶어서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원래 자기는 이런 거 귀찮다면서 휴대폰 잠금 설정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기분이 정말 꺼림칙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잠금 걸어놨냐고 물어보면 휴대폰 보려고 했던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질문할 수 없었고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에는 시어머니 얘기부터 꺼내기로 했죠. 당신 어디를 그렇게 나가 있는 거야? 어머님부터 집에 모셔다 드려. 너무 자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셔. 우리를 위해 같이 있으시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귀가하셔서 푹 쉬시는 게 낫겠어. 자리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나름대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당신과 장모님을 위해서라고. 이럴 때일수록 일부러 분위기를 밝게 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법이거든. 당신이랑 장모님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아서 온실 속 화초처럼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됐으니까 어머님 집에 데려다 드리라고. 나랑 엄마가 불편하고 여기 와주시는 조문객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대체 누구를 위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어. 그니까 나 이제 말 길게 할 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얼른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 제가 살아온 과정을 남편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본인이야말로 말이라고 쉽게 내뱉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빠를 보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더 문제 삼지는 않았고 우선 시어머니를 집에 보내야겠다는 의견만 고집했어요.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굴면서 끝까지 조문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하시고 악수까지 청하시더라고요. 엄마도 황당해하셨고 조문객들도 도대체 누구인데 저러느냐고 의문스러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겨우 마치고 납골당으로 모셨는데요. 아직도 저희 가족에게는 정리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남편도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경험을 통해 저희 모녀가 어떤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할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아빠가 갖고 계신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뜻이었다면서 하나뿐인 외동딸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셨다고 했죠. 저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버는 수익이 크지 않고 남편은 아빠 편찮으신 뒤로 회사를 관뒀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의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가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편찮으신 와중에도 본인 몸보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셨다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남편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는지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아빠가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살아보자고 의기투합해서 귀가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터라 지쳐서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제가 잠들었는지 몇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움직임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남편은 제가 깼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하더군요.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아세요? 어머니, 건물만 제 것으로 만들고 이혼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얼굴도 뽀얀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 기대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큰 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 흥분되는 거 겨우 참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조문객들이 장난 아니길래 나도 어깨춤을 출 뻔했지 뭐냐. 아휴, 당분간 그 비유장 잘 맞춰주고 더 빼돌릴 거 있으면 쪽쪽 빨아먹자.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기특해. 그것은 지가 진짜 우리 아들 같은 훤칠한 애한테 사랑받을 줄 알았나 보지. 제가 연기를 잘하기는 했어요. 건물만 제 이름으로 끌어오고 바로 이혼할 거예요. 장인어른도 안 계시는데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마누라만 살살 구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좀만 더 참자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으면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목소리를 전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모자가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저랑 평생을 약속하고 한 침대에서 매일 잠들고 일어나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고 추악할 수 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치밀하게 맞서주기로 했어요. 이 인간들이 제 뒤통수를 치려고 으스대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 배신감을 똑같이 돌려주기로 마음먹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꿈에 부풀어 행복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높게 떠 있을 때 가장 아프게 떨어뜨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뒷조사해 보니까 우리 아빠 건물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나면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이미 뭔가 유산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해서 자기 사업할 건데 같이 할 사람 없냐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사람 모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람들을 시켜 남편한테 투자자가 꼬이는 것처럼 상황을 유도했죠. 남편은 지 뜻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 칠렐레 팔렐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급기야 남편은 제가 눈치챈 줄도 모르고 명의를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위하는 척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생각해봤는데 건물 명의를 나한테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남자고 가장이니까 관리도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잖아. 당신은 아직 장모님이랑 마음 추스르는 게 우선이지 않겠소? 그러게, 당신 생각이 현명한 것 같네. 아무래도 내가 건물까지 신경 쓰기에는 모르는 게 많고 당신이 더 잘 관리할 것 같아 보여. 나는 우리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거든. 역시 당신은 나를 다 이해해주고 믿어주는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 솔직히 내가 괜한 욕심 부리는 걸로 당신이 오해할까 봐 걱정했거든. 우리 부부 사이에 괜히 금이 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웠다고. 아유, 그런 걱정을 왜 해? 우리 부부잖아. 난 당신 믿고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자. 금액이 큰 건물이기도 하고 내가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당신한테 넘겨버리면 우리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잖아. 맞아, 그건. 천천히 제대로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믿어주니까 진짜 든든하다. 내가 이걸 꼭 성공시킬게. 당신뿐만 아니라 장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게 건물 잘 갖고 나가 볼게. 남편의 음흉한 흑심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 하나와 표정 하나가 전부 가증스럽게 보여서 토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혀 티내지 않고 그저 잘 따라주는 척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날 새벽에 또 신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다 제 계획에 걸려들고 있다는 걸 모자 둘 다 조금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잠든 척하느라 힘들더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동무 핑계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물주가 되면
어머님도 더 건물주 어머니답게 하고 다니셔야 하지 않겠냐고 바람을 넣었죠. 외모도 행색도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안 그래도 허영 떨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던 시어머니는 그 말에 바로 넘어가서 남편 카드는 물론이고 집을 담보로 불법 대출까지 땡기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고급차를 사주기까지 하셨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칭찬했어요. 그 사이 저는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계획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를 뒤통수 치려고 했다는 걸 명확히 밝히려 한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세팅해두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 사문서 위조까지 하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지네 마음대로 명의 변경하려는 문서까지 만들어두고 있었길래 사문서 위조죄로도 걸기로 했어요. 이 인간들은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송 서류를 받고 패닉에 빠진 듯 했죠. 저는 바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고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저거 진짜로 당신 몰래 명의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당신한테 허락받지 못할까 봐 만들어뒀던 거야. 다 가족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던 거지. 아무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손을 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도 동의하지 않아? 제발 살려주라. 오해? 오해라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거 다 증거로 모았어. 이혼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 테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얼른 변호사 준비하러 가. 아니 그건 그냥 일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어? 부부가 되어서 일을 몰래 처리하려고 하면 어떡해. 무조건 상의부터 했어야지.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줘. 나랑 이혼하고 말 잘 듣고 얼굴 뽀얀 여자 만나고 싶다며. 그럼 내가 이혼 소송 걸어준 게 당신한테는 더 나은 선택 아니야? 고마워해야지. 나 말고 진짜 콩고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여자 만나도록 해. 당신하고 어머님은 콩고물도 못 만들 인생일 테니까. 다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직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이런 배신과 복수를 다 알리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엄마께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제 손을 잡고 잘했다고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의 격려를 들으니 그동안의 억울함과 슬픔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혼은 제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벌인 일을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100억짜리 건물이 자기네 손에 굴러들어올 줄 알고 대부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려 사치와 허세를 부리며 펑펑 쓰던 그 두 모자는 결국 돈을 갚느라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죠. 불법 대출이 어디든 다 그렇듯이 시간이 갈수록 이자만 늘어나고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줄줄 토해내야 했으니 두 모자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대부업자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끊이질 않아서 휴대폰 번호를 몇 번이나 바꾸셨대요. 그런데도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결국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폐지를 주우면서도 빚쟁이들이 나타날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고 있고 빚 독촉을 피하려고 지하방으로 옮겨 사신다더라고요. 주변 이웃들은 전 시어머니가 한창 사치에 빠져들었을 때 너무 허세를 부렸던 탓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손가락질하거나 일부러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다시 회사에 들어가 보려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노력했지만 면접조차 잡히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더군요. 결국 막노동판에서 일용직으로 매일 새벽마다 나가고 있는데 몸이 그리 튼실한 편이 아니라서 허구한 날 혼쭐 난다고 했죠.
그리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알바생에게 구걸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다 팔리면 굶는 날이 많아져서 한눈에 봐도 초췌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할 면목이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늘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시댁집도 빚을 갚기 위해 날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집안이 정말 쪽박을 찬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시어머니는 한동안 여기저기에 도움을 청하며 전화를 돌리셨다고 했는데 친척들조차 손사래를 치며 거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사치에 빠져들길래 이런 결말이 예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황이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전부 전 시어머니가 울면서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난 거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너도 이제 좀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어? 네 시누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지도 않어? 이제 제 시누이 아닌데요? 진짜 따님이 마음에 걸리셨으면 그렇게 사치 부리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토록 원하시던 1인실이라도 마련해 주지 그러셨어요? 건물이 들어올 것 같았을 땐 따님한테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아휴, 그건 그렇지만 건물이 완전히 아들 명의로 들어오면 그때 우리 딸 1인실 들어가게 해주려고 했지. 내가 잠깐 큰 재산이 우리 몫으로 들어온다니까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줘라. 아이 근데 우리 딸은 너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 아줌마, 가족이었으면 더 조심했어야죠.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야 하지 않나요? 아빠 돌아가신 저에게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딸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가족이라면 아줌마가 직접 챙기셔야죠. 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 시누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되면서 안 도와주는 건 냉혈한이나 하는 짓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딱 잘랐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혹시나 집 앞으로 찾아올까봐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폐지 줍고 다니느라 정신없을 테니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무리이기는 했겠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만 끈질긴 게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까지 가관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전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 받았는 줄은 몰랐는지 본인이 막노동을 하면서 빚 갚는 중이라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은 자신에게 이러면 안 된다며 그래도 같이 살았던 시간은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뭐라고 말하든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저 또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도망다니는 인생에서 감방 생활까지 추가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일갈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로는 정말로 연락이 없었죠.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아빠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사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저는 엄마에게 제가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작가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제가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네. 솔직히 네가 이겨내는 거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다. 우리 딸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일에도 결국 힘내줘서 기특해. 엄마, 저 혼자였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아빠랑 엄마가 변함없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 아이고 이미 너무나 든든해. 네가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면서 살아가주니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 요즘은 네가 사진 찍으러 나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도 하늘에서 네 모습 보고 분명 흐뭇해하실 거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사실 사진 발표하고 받는 어떤 반응보다 엄마가 제가 활동하는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빠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엄마랑 저 둘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은 솔직히 말하면 고생 끝에 얻은 평화 그 자체예요. 다시는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도 생겼고요. 이제는 제가 수많은 시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껴줬던 사람을 가슴에 품은 채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담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